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다시 열리는 정치의 계절. (1962년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도청 소재지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10월 31일에 헌법 개정안 완성, 이어서 최고회의 가결, 12월 17일에는 국민투표, 약 79%의 찬성. 새 헌법은 12월 26일에 공포됐다.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 강력한 정당 정치를 골자로 하는 이 헌법 내용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이라는 시비가 없었다. 이 헌법 개정 과정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1980년대에 직선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던 김대중 총재도 간단하게 말하면 제3공화국 헌법으로의 복귀를 요구한다고 할 정도였다. 헌법 조문의 축조 심의에 참여했던 최고위원 김윤근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의 단임과 4년 중임을 놓고 격론이 오갔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면 공무원과 경찰이 과잉 충성하게 되어 있다면서 임기를 연장하더라도 중임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3공화국 헌법에 중대한 실수가 하나 있었다. 과거 헌법에는 대통령과 장관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의 탄핵소추 의결 조건을 국회의원 50인 이상 발의에 제적의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엄격하게 규정했었다. 개정 헌법은 이를 30인 이상의 발의에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탄핵심판위원회로 넘길 수 있고,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했던 것이다. 만약 야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여당 출신 대통령을 쉽게 탄핵 의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정희 의장은 개정 헌법이 공포된 다음에 이 조항을 발견하고 화를 냈으나 떠나간 버스를 향해 손 흔들기였다. 이 조항은 1969년에 삼선 개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할 때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발의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개정헌법 제4조는 신설된 것인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이다. 전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다. 즉, 해외에 파병할 때는 국군의 설치 목적과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정희는 당시 월남 파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헌법 개정의 실무 책임자 이석재 법사위원장이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했다. 각하, 6.25 때 유엔의 16개국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반대 상황에서 우리도 군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평화를 위해서 파병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오 라고 했다. 몇 시간을 혼자서 골똘히 생각하던 박정희는 이석재를 불러들여 해외 파병이 가능하도록 하시오 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하여 그 3년 뒤 우리 국회가 월남 파병을 의결할 때 헌법 위반 논쟁을 피할 수 있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또 국회의원 후보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소속 출마를 봉쇄했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될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정당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1962년 12월 6일을 기해 계엄령이 해제되고 17일에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된 후 20일부터는 대통령 선거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의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12월 23일 워커힐 준공식에 참석했던 최고회의 위원들은 한국관에서 가칭 재건당의 비밀 창당 작업을 지휘해온 이영근 정보부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다. 당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당원 우위에 이원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혁명 주체 위주의 군인 출신 정당이라는 평을 안 듣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때묻지 않은 덕망 있는 인사를 선택해서 당을 조직했습니다. 파벌이 없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자천타천의 정치지망생은 한 사람도 입당시키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혁명 주체에게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라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비밀 창당 작업에서 소외돼 불만이 쌓여있던 많은 최고위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무국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통제하겠다는 거야. 모든 일을 김종필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뭐야? 우리들 보고 김종필의 신여 노릇을 하라는 이야기지. 이런 말들이 오고 가면서 축하회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동면하던 정치가 민정이양의 계절을 만나서 깨어나기 시작하던 시점에 주체 세력 내부는 금이 가고 있었다. 문제의 재건동지회 조직은 박정희, 김종필, 이영근, 강성원 라인에서 주도했다. 김종필 부장은 정책연구실 행정관 강성원 소령에게 일을 맡기면서 창당 작업에 바람막이를 해줄 사람으로서 648기 동기인 이영근 정보부 차장을 지명하여 사무총장으로 내보냈다. 강성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기간에 혁명 주체 세력이 사전 조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내놓았다. 정치활동이 재개되면 아마추어들인 우리는 구 정치인들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신한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조직이란 반칙을 하게 된 혁명정부는 더욱 큰 반칙을 또 하게 된다. 증권 파동을 일으켜 거액을 남기고 이를 창당 작업으로 쓴 것이다. 김포 해병여단장 출신 최고위원 김윤근의 기억에 따르면 김종필 정보부장은 증권 파동으로 웅성거릴 때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질문하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답했다고 한다. 새 정당을 조직하려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정당을 만드는데 국고금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시장에 조달하여 쓴 것입니다. 원래 증권시장은 투기꾼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재미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이 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CIA가 부족한 공작비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썼는데 우리도 그 방법을 모방해봤습니다. 김윤근은 증권 파동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모를 때라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1963년 3월 28일 미국 백악관 안보회의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올린 한국 정세 보고서엔 김종필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권 조작을 통해서 2천만에서 3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쓰여있다. 이 증권 파동의 중심 인물인 정보부 행정관 강성원도 그때 약 20억 원을 벌어 재건동지에 조직했었다고 증언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이던 때 20억 원은 국민소득이 100배가 된 요사이 돈 가치로는 약 2천억 원이다. 그만한 돈이 사전 조직에 들어간 데다가 강력한 정보부가 조직 활동을 지휘하니 유능한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적었다. 이들을 합숙시켜 교육한 것이 서울 종로구 익선동 낙원상가 근처에 있던 춘추장이라는 요정 건물이었다. 교육 진행을 맡았던 윤천주 고려대 교수는 이렇게 증언한다. 후에 공화당 사무국 요원이 되는 이들은 거의가 정보부에서 뽑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을 찾다 보니 교수, 교사,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잘 골랐다는 생각을 했죠. 교육은 1기에 20명에서 30명씩 일주일간 했습니다. 저는 정치 행태론을 강의했고 한태연, 문홍주, 이종극 같은 학자들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교육 내용의 핵심은 5.16 혁명 이념을 계승하여 어떻게 하면 조국 근대화를 이룩할 것인가, 그 방법론으로서 어떻게 하면 보스나 파벌 중심의 사당이 아닌 국익 중심의 공당을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이원 조직이라 해서 말이 많았지만 우리는 영국 보수당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당에서 결심한 노선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활동하도록 통제해야 국가 이익이 도모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자니 사무국이 강력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사전 조직이라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사무국 사전 조직이었습니다. 사무국 요원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재건동지회 사전 조직의 실무 책임자였던 강성원은 장교 시절 미국에서 기획제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는 동료 정지원 소령과 함께 사전 조직을 사실상 주도했다. 정 소령도 기획장교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다. 한국군이 미국에서 배워온 기획과 조직의 경험이 정당 조직에 활용된 경우다. 강성원이 만든 재건동지회 조직 원리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나, 공공조직의 원리. 개인 중심이나 인물에 대한 충성을 지향하고 공익을 위해 충성하도록 한다. 둘, 점조직 원리. 파벌과 계보를 배제하고 이념 중심으로 결속한다. 일체의 연계는 당의 기구를 통하도록 한다. 셋, 핵심 조직의 원리. 선거 때와 평상시 구별 없이 계속적인 조직 활동을 한다.
일선 당원들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인다. 넷, 영도권 확립의 원칙. 지도체계를 단일화하여 운영과 관리는 신속을 원칙으로 한다. 다섯, 범국민적 조직. 선거구의 이익보다 전 국민적 복지를 추구하는 민족적 지도층을 형성한다. 사무국 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공산당식 밀봉교육이었다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서 경남 지역 사무국장 요원으로 뽑혀 올라갔던 예춘호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5기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강의는 전원이 함께 받고 수업 후는 대여섯 명씩의 그룹별로 밤이 늦도록 토론과 의견 교환을 나누며 사명감과 희망이 부푼 시간을 보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강의 받는 사람의 구별이 없었다. 오직 새 사회 건설의 담당자로 선택된 자부와 긍지, 그리고 신념이 넘치고 있을 뿐이었다. 부산으로 돌아온 나는 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공화당의 초대 대변인이 되는 조선일보 윤주영 편집국장은 강송원으로부터 끈질긴 영입 요청을 7개월간 거절하다가 1962년 12월에 입당을 승낙하고 춘추장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엘리트인데 놀랐다고 한다. 그들은 조국 근대화, 굶지 않는 나라, 부강한 나라, 비생산적인 정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조직이었습니다. 5.16은 군인들이 일으켰지만 국민혁명은 우리가 한다. 우리는 화분의 꽃이 되기보다는 거름이 되겠다면서 일종의 독립운동하는 기분들이었습니다. 사무국에서 창안한 말이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이었는데 이것이 이들의 이념이었습니다. 국가 건설을 이념으로 하여 이 정도의 집단이 만들어진 것은 아마도 우리 역사상 희귀한 사례일 것입니다. 통역 장교 출신으로서 영자신문 코리아 리퍼블릭에서 기자로 일하던 박일영의 경우 재건동지회에 추천되어 사무국 요원이 됐다. 그는 서울시 조직 담당이 돼 선거구마다 사무국장 요원을 찾아 나서는 일을 했다. 용산구 사무국장 김득황, 중구 사무국장의 박인각이 발탁됐다. 박일영 자신은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 장한철을 추천했다. 장한철은 재건동지회에 들어간 뒤 합동통신 외신부에서 함께 일한 이영희 기자를 추천했다. 이 기자의 이름은 조사부로 넘겨져 포섭 대상에 올랐다. 공화당 전신인 재건동지회 요원 포섭 대상 명단에 오른 합동통신 외신부 이영희 기자는 워싱턴 포스트 비밀통신원으로도 일하면서 주로 한국 정치의 개혁을 소재로 하는 기사를 써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합동통신에 같이 근무하다가 동양통신으로 옮겨간 고명식 기자가 찾아와 이 기자와 점심을 함께한 뒤 그를 데리고 들어간 곳이 서울 중구 북창동 부근 재건동지회 조직사무실이었다. 황성모 교수 등 아는 사람 얼굴들도 있었다. 이들은 이 기자에게 조직에 합류할 것을 강권했다. 이 기자가 거절하고 나오려고 하니 누군가가 이 선생께서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도 들어오시지 않으면 신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라고 위협조로 말했다고 한다. 이영희는 그 뒤로도 끈질긴 입회 요청을 받아 재건동지회 사무실에 나가게 됐다. 뉴욕타임스 서울특파원 서인석은 그곳에서 조사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인석은 이영희의 경성공고 선배였다. 재건동지회 요원들은 이영희에게 국제관계 분석 임무를 주었다. 이영희는 공화당 사전조직의 책임자인 648기 김동환과 11사단에서 장교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었다. 이 기자는 부탁받은 논문을 써준 뒤 김동환에게 정치에는 적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조직을 떠났다고 한다. 재건동지회 경남사무국장 요원으로서 조직 확대에 동분서주하던 예춘호는 1962년 말 조직점검차 부산에 온 김종필 정보부장과 김형욱 최고위원을 만났다. 김 부장은 호텔로 예춘호를 부른 뒤 4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예춘호는 김 부장이 이지적이며 냉철하고 나이에 비해 침착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예춘호는 5.16 혁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꼭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리는 이상적인 사회상에 대해서 역설했다고 한다. 박정희 의장도 연말에 요원 교육장인 서울 낙원동 춘추장에 들러 한 20분간 보고를 듣고 갔다. 정치 활동이 재개되는 1963년을 앞둔 시점에서 박정희와 김종필은 그들이 혁명 공약에서 희망했던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의 육성에 성공한 것 같았다. 재건동지회가 확보한 약 1000명의 당 기관 요원들은 능력이나 도덕성 면에서 인재 집단이라 할 만했다. 뒤에는 반박정희로 돌배되는 비판적 지식인들도
이때는 혁명정부의 노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 현대사에서 주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권력과 지성이 국가, 국민, 국익을 위해서 악수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도 했다. 당시 한국 지식인 사회의 광장 역할을 하던 월간 잡지 사상계 1961년 3호로 권두원은 자유는 정치적 면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물질적 기반으로서 힘찬 경제적 건설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정신적 토대로서 국민의 기강이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라고 했다. 발행인 장준하의 기명이 들어있는 4월호 권두원은 만일 현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우유부단과 무능, 무계획을 일삼으면 본지도 민족적 자활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가차없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또한 첨부해 두는 바이다 라고 했다. 5.16 혁명 직후에 나온 6월호 사상계 권두원은 이러한 논조의 연장선에서 사실상 군사 쿠데타를 지지했다. 이 권두원은 정치 생리와 사고방식에 있어서 자유당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민주당은 파쟁과 이권운동에 몰두하여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그 결과로 사치, 퇴폐, 패배주의의 풍조가 이 강산을 풍미하고 이를 틈타서 북한의 공산도당들은 내부 혼란의 조성을 백방으로 획책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글은 4.19 혁명이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이 권두원은 혁명 정권의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1961년 7월호 사상계에 실린 장준하의 기명 권두원은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공포 세력을 분쇄할 수 있는 최대의 사상적 무기는 민주주의적 자유에 선용해서 구해야 한다면서 혁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새로운 정신과 내용에서 복구시킬 일련의 방안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박정희도 5.16 혁명은 4.19 의거의 연장이며 도의와 경제의 재건은 4.19 의거 때 품었던 염원이었다라고 했고 4.19 학생혁명은 표면상의 자유당 정권을 타도하였지만 5.16 혁명은 민주당 정권이란 가면을 쓰고 망동하려는 내면상의 자유당 정권을 뒤엎은 것이다 라고 썼다. 3년 전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에서 박정희의 자주사상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김형아는 4.19 이후 사상계 잡지를 매개로 하여 벌어진 한국 지식인들의 토론은 박정희의 통치 이념 틀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식인들은 한국이 진정한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공의 미명하에서 정치적 부패가 만연하고 기득권층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자각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런 조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인들은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강력한 지도력과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반해 박정희는 강력한 지도력과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점에서 지식인들과 차이가 있었다. 박정희는 민족 자주성과 경제 발전의 확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서구식 민주주의가 문화적, 역사적 토양이 다른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 통일도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결국 지식인들과 박정희 세력은 민족주의적 가치, 즉 자주성 있는 불강한 나라의 건설에는 동의했지만 그 달성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군정기간 중엔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보였던 군부와 지식인들의 국가 건설에 대한 시각은 1963년에 정치의 계절이 열리면서 멀어지고 만다.